안녕하세요. 저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30년간 사면 안전과 산사태 연구에 매진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난 7월 19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1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의 현장을 직접 탑사하며 제가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 산사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첨단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이 공개한 자료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직전 시간대에 정작 가장 피해가 컸던 산청군 산청읍이 예보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시스템의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청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이론과 현장을 오가며 연구해온 입장에서 이런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산사태 예측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산청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산청읍 병정리였습니다. 이곳은 산사태와 관련해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전 9시 25분쯤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참혹한 상태였어요. 주택 한 채가 토사에 완전히 휩쓸렸고 심정지 상태의 주민 한 명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9시 25분 산청에서 산사태로 인한 첫 번째 피해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대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시스템은 산청읍을 예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산림청이 문대림 의원실에 제출한 산사태 예측 정보 발송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이어지던 7월 18일 오후부터 시간대별로 산청군의 1개 읍과 19개 면을 산사태 경보, 예비 경보, 주의보 등의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읍은 18일 오후 11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전 7시에야 주의보, 8시에는 예비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산사태 발생 직전인 오전 9시에 산청읍이 예측 정보 목록에서 다시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전 8시까지는 예비 경보 지역이었던 곳이 오전 9시에 갑자기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됐는데 불과 25분 후에 첫 번째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죠. 현장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산림청이 산청읍을 다시 경보 대상 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오전 11시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6분에 산청읍 부리에서 한 명이 매몰됐고 오전 10시 46분에는 내리에서 4명이 실종됐거든요. 즉,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은 후에야 뒤늦게 경보가 발령된 거예요. 현장을 걸어다니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전 8시나 9시에라도 산청읍이 경보 대상에 포함됐다면 어땠을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었을 거고 적어도 일부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청읍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신안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안면은 오전 7시, 8시, 11시에는 예측 정보 목록에 포함됐지만 오전 9시와 10시에는 제외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산사태 위험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산사태 예측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기존의 산지 위주 정보 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직,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시설 정보까지 통합해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들어보면 정말 첨단 시스템 같죠? 실제로 관련 예산도 2022년부터 매년 12억 2,500만 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도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을 기준으로 토양 함수량이 80%에 다다르면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경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이거든요.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저는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기초조사의 부실함이었어요. 산림청 관계자는 산청읍이 예측 목록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지질 특성과 강우 정보 등을 종합해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질 특성 데이터가 언제 조사된 것인지가 문제였거든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산림청의 기초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만 갱신됩니다. 5년에 한 번이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시나요? 산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흙의 두께와 특성, 주변의 벌목 현황, 지하수 흐름, 식생 상태까지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5년 전 데이터로 산사태를 예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5년 전에 나무가 울창했던 곳이 개발이나 벌목으로 인해 지금은 나무가 거의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뿌리가 흙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나무들이 사라졌다면 산사태 위험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5년 전에 나무가 많았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 위험도보다 훨씬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지하에 새로운 배수로나 상하수도관이 매설됐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지하수 흐름을 바꿔서 토양의 수분 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5년에 한 번 하는 조사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청읍 일대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공사가 진행됐으며 기존 산림의 상당 부분이 변화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은 이런 현실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실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계산 결과를 맹신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해도 입력되는 기초 데이터가 잘못되면 결과는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용어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이런 상황이죠.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심지어는 계절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태풍철 전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변화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반영해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산악지대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더욱 철저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산 곳곳에 설치해서 토양 수분, 지반 변화, 강우량 등을 24시간 체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5년에 한 번 하는 기초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산청 산사태였습니다. 현장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또 다른 문제점들도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 산청읍과 신안면이 예측 목록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한 것도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1시간 단위로 위험 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시스템이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기초 데이터의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기초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최소한 매년, 가능하면 계절마다 주요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둘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위험 지역의 토양 수분계, 지반 변이계, 강우량계 등을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하죠. 셋째, 예측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단순히 토양 함수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 특성, 경사각, 식생 상태,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해요. 넷째,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현장을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현재 산사태 예보는 산림청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는 산림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도로, 주택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회 문대림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산림당국,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각 부처가 따로 놀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 배분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매년 12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초조사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어요. 화려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의 소통도 개선해야 해요. 아무리 정확한 예보를 해도 주민들이 그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소용없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산청 주민들은 그날 아침에 별다른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예보가 발령됐을지 모르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재난예보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도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산청을 떠나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11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사회 시스템 부실로 인해 희생됐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참사를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으니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산림청은 오는 28일 산청군 산사태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종료가 문제 해결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개선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죠. 그래야만 산청에서 희생된 11명의 생명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초조사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죠. 산청의 교훈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